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비는 시원하게 오네요. 자, 오늘이 5월, 6월 마지막 수업, 6월 30일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이라는 게 좀 그런데, 내일부터는 7월 1일 시작이고요. 감정평가론을 공부할 건데, 이제 6월달이 가장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7월달, 8월달에는 또 이걸 가지고 또 수업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7월달, 8월달 되면 진도표가 나갈 건데요. 근데 진도표를 보면,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는 거.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매년 그렇게 좋아지진 않는다. 이렇게 그게 결론이지만 그래도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그 다음에 다다음 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5, 6월달 과정의 감정평가고 다음 주는 7, 8월달 과정의 감정평가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시작해 볼 건데 까다롭습니다. 자, 책은 몇 페이지냐면 154쪽. 154쪽이고 제가 욕심을 부려서 여러분에게 감정평가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준다. 그러면 그게 역효과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 수 있는 거 그 정도 할게요. 실제 시험에서도 가서 적응해서 풀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뭐 깊이가 엄청나니까 감정평가가.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할 때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감정평가 이 부분이 우리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했냐면 이거는 40문제에서 15% 내외로 출제한다. 그럼 40문제에서 15% 내외면 6문제입니다. 6문제. 매번 느끼지만 내용 공부할 때보다 이런 거 할 때 더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아. 언니 6문제 나오는데 요거 언니란 말하면 안 되는데 6문제 나오는데 요것만 알아. 근데 뭐가 나오는데 글쎄 모르겠는데 이렇게 6문제 출제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감정평가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크게 보면 3개 파트인데요. 첫 번째 이론 파트가 있어요. 제가 이론 파트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인데 이론이 나오면 이건 실무라고 했어요. 실무. 그럼 감정평가에서 실무라는 것은 직접 감정평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러니까 여기는 이론이고 여기는 계산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같아요? 세 번째가 부동산 가격 공시입니다.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이제 가격 공시 그래요. 가격 공시도 그러는데 그런데 요 3개 파트인데 6문제가 출제되면 어쩌면 여러분이 매우 운이 좋으면 요 방식에서 계산 문제,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데 계산 문제를 3문제를 출제해요. 그럼 계산 문제 3문제 출제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운이 좋은 겁니다. 왜? 안 풀면 되니까. 안 풀면. 요거 어렵거든요. 이게 작년은 2문제를 출제했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6문제인데 거의 매번 최근 10년 동안 보면 한 번 정도가 한 문제 출제하고 계산 문제를 2문제 이상 출제해요. 어떤 애는 3문제를 출제하거든. 그러면 요거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우리 학원에서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요 3문제를 다 푸신 분들은 학원생이 10%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3문제 중에서 3문제 나왔다고 했을 때 한 문제 내지 2문제 푸신 분도 학원생이 30% 될까 말까 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찍어버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문제 출제했는데 작년은 다 풀만하게 출제했습니다. 왜? 그동안 출제했던 거 그대로 숫자만 바꿔 출제했으니까. 그런 경우 이외에는 풀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라는 게 부동산 가치를 산정해서 가격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계산 문제는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고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 문제 만들 때 엄청 쉬워요. 여기는 왜? 경우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깊은 내용을 물어보지 않지만 가끔씩은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면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초점 맞추면 한 문제 정도 찍어서 맞추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론이 나온다 해봐요. 계산 문제가 3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가 2문제 출제되고 플러스 이론 문제가 1문제 나온다 생각하면 최근 10년 동안요 이론 문제가 10년 동안 방식별로 좀 이따 말하겠지만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하는법 이거 다 계산 문제인데 그 3가지 이론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좀 이따 공부하면 알겠지만 그 까다로운데 그 전부 다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한 번씩만 이론 문제 내요. 전부 다 계산 문제 내버리고 그러니까 원가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원가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최근 10년 동안 출제 경향을 보면 작년에 이론 문제를 내는데 굉장히 어렵게 이론 문제 내고
그러면 최근 10년 동안 이론 문제는 한 문제, 계산 문제는 세 문제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 출제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또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거래사례 비교법은 19회 때 이론 문제 내고 그 이후로 20회 때부터 해서 작년까지 13년 동안 계산 문제를 이론적으로 낸 적을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계산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이론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인데 부동산 가격 공시는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 6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이미 노출되어 있어요. 요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요 이론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요 규칙이 있다고, 규칙. 요 규칙도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얘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직접 수업하지 않았지만 아마 동영상 올려드렸을 거예요, 원장님이. 요거 동영상. 거기에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요 두 개가 이미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럼 이미 노출됐으니까 두 개는 맞출 수 있어요. 이거 계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그럼 6문제 중에서 우리가 3문제 내지 4문제를 맞출 건데 주로 요 3문제 맞춥니다. 3문제. 그럼 이미 이 2문제는 노출되어 있고 나머지 한 문제는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다음에 요 계산 문제 어려운 문제는 해봐야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아주 쉬운 계산 문제, 할 수 있는 계산 문제 그 정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 나왔던 거. 자, 이제 가볼게요. 오늘 또 감정평가를 하고 다음 주도 감정평가할 거니까 오늘 다음 주까지 해서 물론 다음 주는 7, 8월 과정이지만 약간 깊이를 좀 더해 가볼게요. 154쪽에서 시험에 출제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출제할 거 없으니까 읽을 것만 읽어보시고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손에 장을 짓는다 안 나와요. 그럼. 자, 그럼 155쪽을 가면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나와요. 그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나오면서 공인평가, 공적평가, 필수적평가, 임의적평가 쭉 나오잖아요. 그 부분 19회 이후로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19회 이후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나오지 않는다. 근데 가볍게 언급해 볼게요. 거기 이제 공인평가라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중개사가 되면 공인중개사 그러잖아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회계사 그런다고. 요 감정평가사들도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감정평가사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공인평가는 공인된 사람만, 국가로부터 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다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그럼 무슨 평가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평가? 공인평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적평가가 있는데 공적평가는 국가기관이 평가하는 거야. 국가기관이. 자, 예를 들면 이게 수용이 돼요. 이 토지가 수용이 되면 그러면 국가가 보상액을 산정해요. 보상액. 그러니까 보상액을 이제 산정해서 보상평가를 하는데 이 보상평가를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사람이 평가했다. 그런 것을 공인평가다. 이렇게 하고 이 보상평가를 국가기관이 시청에서 구청에서 군청에서 평가했다. 이런 것을 공적평가다. 그래요. 공적주체. 우리 공적주체라는 거 했잖아요. 공적주체 그러면 국가 지자체 그러잖아요. 지자체. 그런 것처럼 공적평가는 국가기관이 하는 거고 공인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시청에서 평가하던가요? 감정평가사가 하던가요? 감정평가사가.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평가제도입니까? 공인평가제도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토지가 경매돼, 경매. 법원에서 경매 처분한다고, 경매. 경매 처분할 때 그냥 경매 처분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해서 이걸 경매 처분하는데 이 평가할 때 세모 평가사가 평가했다 나왔어요. 평가사가 평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세모 평가사가 평가했다. 이는 공인평가입니까? 공적평가입니까? 공인평가. 이제 여기에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공인평가, 공적평가는 잘 나오지 않고 공적평가는 한 번도 안 나왔고 공인평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를 취하고 있다. 자, 그 밑에 필수적 평가가 있고 임의적 평가가 있는데 필수적 평가는 요거는 다음 주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 하지 않는 거고 자주 나온 거 아니니까. 필수적 평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필수적 평가. 그죠? 여러분들은 목요일 날 필수적으로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다가 그게 임의적이야. 반드시 와야 된다. 그게 필수적이고.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필수적 평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 필수적 평가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보냐면
어떤 것들이 필수적 평가입니다. 그거 물어봐. 어떤 것들이 필수적 평가입니까? 그럼 이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평가해야 되죠. 그럼 어쩔 때는 보상평가하고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하고 이거 아니잖아. 그럼 보상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럼 보상평가는 필수적 평가 맞죠. 이 토지가 경매 처분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어쩔 때는 평가하고 어쩔 때는 평가하지 않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필수적 평가. 그럼 보상평가, 경매평가, 여기에 국유재산이에요. 이거 국가 땅이야, 국가 땅. 이거 국가 땅인데 국가가 팔아. 근데 개인 땅이 국가가 취득해. 그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평가해서 취득하고 처분해야 돼. 그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임의적으로 해야 됩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까? 필수적. 그런 것을 필수적 평가다 그래요. 세금 부과할 때, 여러분들 세금 부과할 때 그냥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과세평가, 이것을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는 기억할 필요 없음. 법정평가는 법정이란 뜻이 뭐예요? 법정, 법에 정해졌다. 법에 정해졌다는 소리예요. 법에 정해진 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감정평가사가 이 토지를 평가하는데 그런데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대로 해라. 이걸 법정평가라고 해요. 그럼 어느 경우가 법정평가냐면 이 토지가 수용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토지가 수용돼서 보상액을 산정할 건데 평가사 마음대로 한다면 A평가사는 1억, B평가사는 1억 5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법에 정해놓고 법에 있는 대로 평가하십시오. 그걸 법정평가라고 해요. 법정평가. 법정지상권 이렇게 하잖아요. 법에 정해진 지상권. 그 법정평가는 이제 뜻은 그런 뜻인데 법정평가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어느 경우가 법정평가입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그럼 보상평가가 가장 대표적인 법정평가예요. 보상평가. 보상평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고. 이런 게 있어요. 토지보상평가 지침이라는 게 있다고. 그 토지보상평가 지침을 보면 토지가 수용되면 어떻게 평가하십시오. 여기에 묘지가 있으면 이렇게 묘지가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십시오. 여기에 망부석, 비석, 망부석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십시오. 막 이렇게 나온다고. 묘지 앞에 있는 이렇게 여기다가 음식 올려놓은 이렇게 넓은 대리석 같은 게 있죠. 이거 뭔지 아십니까? 상석 그래 상석. 그럼 요 토지보상평가 지침을 보면 묘지는 어떻게 평가하십시오. 망부석은 어떻게 하십시오. 상석은 어떻게 하십시오. 여기 묘지를 이제 이장한다고. 이게 수용되면 이장할 때 이제 옷을 더 입힌다고요. 사람 옷을. 그러면 거기 수위는 얼마 하십시오. 이렇게 다 나와 있다고. 거기에 법에 딱 나와 있다고. 이렇게 보상평가는 법에 나온 대로 하십시오. 이런 것을 법정평가 그렇습니다. 법정평가. 자, 그럼 법정평가가 어떤 게 법정평가냐면 보상평가, 과세평가, 경매평가, 공시지가평가 이런 거.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 필수적 평가하고 법정평가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얘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자, 확인사항으로 가면 확인사항. 그 밑에 확인사항. 오늘 저하고 여러분 공부한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이 두 가지만 꽂는다면 주요 내용을 두 가지만 꽂는다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하고 이 두 가지를 주로 공부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책을 좀 넘겨서요. 어디를 좀 가냐면 제가 페이지 수를 잊어버렸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예, 167쪽 167쪽을 가면 그러면 제5절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나오죠.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오늘 주로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 이 두 가지는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 오늘 그거 다 알고 가야 되니까 그거 공부할 건데 그 167쪽에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제2조 용어정이야. 용어정이. 거기 2조 용어정이 1번부터 해서 그 다음 장 168쪽 15번까지 가면 그러면 엄청 잘 나와 이거 엄청 잘 나온다고. 여기에 있고 그럼 감정평가 규칙이 이거 한 장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이 한 장 말고 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67쪽하고 168쪽은 용어정의만 해놓은 거야. 용어정의. 그럼 그 용어정의 167쪽으로서 2번을 봐봐. 2번을 보면 기준 시점이란 이렇게 나오죠.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에 이제 시험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물어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 있는 그대로 해줘야 돼. 여기 있는 그대로. 여러분 만들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감정평가의 규칙을 공부할 건데 이것도 하고 여기 없는 내용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없는 내용. 의미 아셨죠? 그럼 여기 없는 내용이 여기 말고 우리 감정평가에 요 군데 숨어 들어가 있다고 여기 내용이.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원상 돌아봐요. 원상 도로 155쪽으로 옵니다. 155쪽으로 하단으로 가면 그러면 확인사항 그래서 요 기준 시점이라고 나와. 기준 시점. 아주 빈번하게 출제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기준 시점을 공부할 거예요. 그럼 기준 시점은 부동산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늘 변동합니까? 늘 변동해요. 이걸 이제 변동의 원칙이다 그런다고.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 변동의 원칙.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이렇게 쭉 언제나 똑같다. 언제나 10억이다. 그러면 1월 1일 날 평가하든 1월 30일 날 평가하든 6월 30일 날 평가하든 언제나 10억이다. 그러면 어떤 시점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10억이니까. 그런데 부동산의 가격은 이렇게 언제나 10억이 아니라 이렇게 변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하니까 어느 시점에서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 이렇게 움직인다. 이걸 변동의 원칙이라고 해요. 변동의 원칙. 그 변동의 원칙 때문에 감정 평가할 때는 어느 시점을 정해야 돼. 그러면 이 부동산이 10억이다. 그럼 어느 시점이 10억이냐? 1월 1일 날 10억이냐? 6월 30일 날 10억이냐? 아니면 8월 20일 날 10억이냐? 이렇게 시점을 정해야 돼. 그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고 해요. 기준 시점.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액 결정했냐? 그것을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한다고. 여기 봐봐요.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2조 영어제기에서 나오고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9조 기본적 사항 학정이라고 있다고. 요거는 외울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규칙에서 두 군데서 나온다고. 영어제기에서 나오고 요 구조에서 나오고 시험은 요 구조 가격조사 완료일 이게 훨씬 더 잘 나와요. 또 감정평가에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얘는 딱 한 번 나오고 여기가 가격조사 완료일 이게 훨씬 더 잘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준 시점 그러면 두 가지가 기억나야 되는데 먼저 기억나야 될 게 이게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란다.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란다. 어제 학원에서요. 어제 학원에서 요거 수업해서 지금 이렇게 수업하고 어제 학원은 이제 오후에 시험을 본다고. 시험을 이제 우리 학원은 7월 달부터 하고 이제 어제 내가 나왔던 학원은 5월, 6월 달에 먼저 했는데 그 학원은 이제 7월 달, 8월 달 오후에 안 하고 이제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지금부터 한 5시간 후에 시험을 봤는데 요거 냈다고. 요거 30% 맞췄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실제로 30%.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더라고. 요거 기억하는데 요걸 냈거든.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에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요거 했다고. 요거 옳은 지문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답을 많이 했었더라고. 틀린 지문 고르라 했는데. 왜 그랬더니 봤더니 요걸 기억하는 거야. 요거. 지금 이해됩니까? 하루 지난 것도 아니라 5시간 후에 봤는데. 네? 둘 다 기억하는 거야. 둘 다. 그럼 기준 시점 나오면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란다.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란다. 제가 부수적인 설명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 눈빛이 별로 안 좋아서 부수적인 설명 않고 그냥 가려고 했더니 여러분 눈빛이 안 좋아. 그래서 부수적인 설명할 건데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요거 평가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평가사야. 근데 와서 의뢰인이 요 1월 1일 날 요거는 이제 강의 노트에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1월 1일 날 평가 의뢰해.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평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부동산 마구잡이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서 봐야 돼요. 의뢰인이 와서 뭐라 하냐면 이 토지는 200평이고 건물은 10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가서 여기 실제로 200평인가 여기에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는가를 가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대상 물건을 확인한다고 그래요. 대상 물건 확인. 그럼 제가 이제 1월 3일 날 가서 대상 물건을 확인해. 물건 확인 그런다고 확인. 요 대상 물건을 확인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실지조사한다. 실지조사 그런다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된다. OX? O라고. 여기에 기본적 사항 학장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대상 물건 확인하고 나서 의뢰인이 말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럼 전혀 다르면 평가하면 안 됐다고. 전혀 다르면.
그럼 이제 이거 확인하고 나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해야 되니까 가격하고 관련된 사항을 조사해. 그것을 가격조사라고 그래. 가격조사. 그럼 내가 1월 5일 날 가격조사를 시작해서 시작. 가격조사를 시작하고 가격조사가 1월 8일 날 끝났어. 1월 8일 날. 자, 가격조사가 1월 8일 날 가격조사를 완료했어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자료는 1월 8일 날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1월 8일 날까지 가격조사를 끝낸 거라고. 근데 1월 10일 날 이 토지 옆으로 도로가 신설된다. 도로가. 1월 10일 날. 그럼 요 1월 10일 날 도로 신설 계획이 나와.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돼요. 그럼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 이 토지의 땅값은 올라간다고. 이 토지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도로 신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1월 15일 날 감정평가액을 결정해. 감정평가액 결정을 한다고. 결정해서 얼마로 결정하냐면 10억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10억. 그럼 이 10억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했느냐? 1월 8일을 기준으로 했다는 소리예요. 1월 8일을. 데이터가 1월 8일까지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가격조사를 1월 11일 날 끝냈다. 가격조사를 1월 11일 날 끝냈다. 그러면 도로 신설됐다는 그게 다 들어가 있겠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가격은 1월 15일 날 10억이라고 결정했지만 요 결정한 감정평가의 결정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에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다? 1월 8일이라는 소리야. 1월 8일. 이걸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고. 요 1월 15일은 감정평가의 결정한 날이고 기준 시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억이라고 결정했습니까? 1월 8일. 1월 8일을 기준 시점. 그럼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한 날이 아니고 결정한 날에 기준이 되는 날짜. 그게 1월 8일. 근데 1월 8일은 뭐다? 가격조사 완료. 됐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동시됐어, 이제. 근데 요 단서가 있네. 다만, 요 단서 가지고는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해지겠습니까? 안 정해지겠습니까? 안 정해져. 감정평가사가 가격조사를 완료해야만이 그게 기준 시점이야. 그럼 제가 바빠서 이걸 가격조사를 2월 3일 날 완료했다. 그럼 2월 3일 날이 뭐가 돼요? 기준 시점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안 정해진다고. 감정평가사 가격조사를 끝내야만이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정해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미리 예외적으로. 다만 예외잖아.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무조건 그 날짜를 기준 시점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날짜에 가격조사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거 여러분 땅인데 여러분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감정평가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 있어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거든. 무슨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2021년 6월 30일 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의뢰인이 미리 기준 시점을 정해온 거라고. 작년 오늘로 1년 전으로 이렇게 정해온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날짜에 내가 무조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가격조사를 할 수 있는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면 이 날짜를 기준점을 할 수 있는 거고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가격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기준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봐요. 다만 기준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점을 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요 1년 전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 날에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잖아. 왜? 이 날 가격 조사를 할 수 있다면. 됐습니까? 다시 정리. 요 마지막 기준 시점 나오면 두 가지. 어떻게? 감정평가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 요거하고 가격조사 완료일. 단서조항은 미리 정해진다면,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다면 무조건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되는 게 아니고 가격조사가 가능한 거에만 그 날짜를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그럼 1년 전에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 OXO. 그런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인데 요 과거로 가는 것을 소급했다고 하죠. 소급. 과거로 소금.
소급했다. 소급. 요 민법에서 많이 듣잖아요. 소급. 이런 것을 소급평가다. 그래, 소급평가다. 그럼 소급평가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한다. 소급평가,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한다. 됐습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 쓰려고 하지 말고. 기준시점 바로 위에 있잖아. 뭐 책을 안 보니 뭐 알 수가 있나? 뭐 어디 있는지. 어떤 분들은 책을 하도 안 봐서 두 장이 딱 붙어 있는데도 막 넘어가 같이. 그 소급평가 바로 위에 있잖아요. 예, 됐어,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제 다시 요 기준 시점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기준 시점 더 이상 제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준 시점은 요 변동의 원칙. 좀 있어 다시 배워요. 요 변동의 원칙 때문에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 건데, 여기 봐봐요. 아까 제가 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할 때 의뢰인이 의뢰를 하면 대상 물건을 확인한다고 했죠. 확인. 실질조사를 통해서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실질조사를 통해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할 때 실질조사를 통해서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된다. OX? O. 자, 그러면 이 부호 하나 딱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한 두세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갈 거냐면, 186쪽 가봐요. 186쪽. 186쪽에 동그라미 3번, 대상 물건의 확인이라고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정평가업자는 186쪽. 찾으셨어요? 자, 감정평가업자는 거기 3번 대상물 확인.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할 때는 실질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실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실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자, 됐어요. 네. 자, 이제 기준 시점이 마무리됐습니다. 기준 시점은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일.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일. 자, 넘겨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한 장을 넘겨봐요. 넘기면 156쪽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의 원칙 나오죠.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하는 거야. 요 기준 시점 어디 나온 거예요? 기준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러면 한 장을 넘겼더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칙 3가지가 나온다고.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하는 거야. 또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칙 나왔습니다. 규칙상 원칙. 감정평가 규칙 제5조, 6조, 7조 이게 원칙인데 시험은 곧잘 나와요.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야. 가치. 근데 가치가 시장가치, 보험가치, 보상가치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가치를 구하는데 원칙이 있어야 돼. 원칙이 시장가치야. 시장가치. 그럼 감정평가는 규칙 제5조를 보면 그러면 시장가치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감정평가할 때는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거 그대로 나온다고. 이거 그대로. 이게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이니까 첫 번째 원칙 나왔어요.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시장가치 기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다 외우지 말고 시장가치 기준. 근데 원칙이 나왔으면 예외가 나와야겠네. 예외. 그 예외가 여러 거 3가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요건 3번은 너무 길고 3번은 여기서부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번은 거의 안 나와요. 요 1번하고 2번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렇게 된다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됐어. 이렇게. 자, 두 번째 원칙은 현황 기준 평가,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6조 현황 기준 평가입니다. 역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나와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기준한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기준한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기준한다. 되셨습니까? 여기는 그대로. 그러면 원칙이 현황 기준 평가면 예외가 나오겠잖아요. 예외가. 자, 잘 들으세요. 여기 조건부 평가라고 나오는데 감정평가 규칙에는 조건부 평가란 말은 없어요. 조건부 평가란 말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부 평가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러면 시험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다. 그러면서 조건부 평가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고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원칙,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원칙은 현황 평가다. 현황 기준 평가다. 이렇게 하고 예외로 조건부 평가인데 그런 말은 없고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러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아까 봤던 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됐네요. 그러니까 봅시다. 어느 경우에 조건 평가가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조건 평가하는 경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평가 목적 쭉 나누고 필요 없고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 사회 통념 필요하다는 거. 이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에 쓰실 분은 여기 써보는데 요거 쓸 건데 쓸 분만 써보라고. 요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자, 이런 거요. 여러분이 감정평가사인데 그런데 의뢰인이 와서 조건을 붙여.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조건이 실현 가능한가, 적법성이 있는가, 합리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돼. 그럼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때 그 조건을 검토해야 된다. OX? O. 근데 조건을 검토했는데 근데 실현 불가능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비합리적이다. 그럼 평가사가 평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때는 나는 평가 못해요. 그러면서 수임을 거부하거나 수임했다면 한다고 했다면 철회해야 된다. 지금 되고 있나요? 네. 됐어요. 자, 다시 이거 쓸 분 쓰시라고. 쓰시면서 들으세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 평가사는 조건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불법적이다. 실현 불가능하다. 비합리적이다. 그러면 수임을 철회하거나 수임을 거부해야 된다. 나 못해요. 이렇게 해야 돼. 못해요. 실현 가능, 적법, 합리성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민법에서 많이 했잖아요. 목적은 타당하고 적법하고 막 했잖아요. 해도 돼? 그거 폈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지. 한 번 쓰고 봤다 그러고. 딱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 요거 쓰고 또 봤다가 또 쓰고 또 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나는 그거 안 깼다. 조건, 민법에서 나온 거 똑같구나. 그럼 실현 가능, 적법, 합리성 이렇게 하면 되잖아. 민법을 다 배웠던 건데. 민법은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요? 어제 했어요? 근데 이거 안 돼?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갑니다. 세 번째 원칙이 가장 잘 나와요. 세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이 가장 잘 나옵니다. 감정평가 규칙 제7조 개별평가, 일괄평가 이런 게 나왔는데 감정평가 규칙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잘 나와요. 여기에 감정평가 규칙 제7조 1항입니다.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하여야 한다. 여기에 가장 잘 나오고 그럼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이제 3개 나와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7조 2항은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능한 게 있는 경우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 3번. 평가할 수 있다 2번, 없다 1번. 그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여기 2번이 어느 경우에 일괄 평가하는 경우가 사례인데 여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예외.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역시 이 구분평가란 말은 없고 여기에 그대로 나와. 규칙에. 그러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그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개별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예외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있다 하는 거 된다고. 얘는 이 구분평가는 어느 경우에 구분평가합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 어느 경우에 구분평가합니까? 이거. 그러면 요 기억하고 니은은 똑같은 말이야. 기억하고 니은은 왜 똑같은 말이냐면 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이거 100번지 토지. 100번지 토지인데 이 도로가 길다랗게 돼 있어요. 도로부터 해서 여기 끝까지 200m야. 뭐 그런 토지는 거의 드물겠지만 이런 토지 있어요. 근데 이 토지의 앞부분 이걸 전면이라고 그래요. 전면. 뒷부분은 후면이라고 그래요.
그 전면은 상가 부지를 이용하고 후면은 주택 부지, 주거용으로 이용해요. 그럼 1필지의 토지가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가격이 달라져요. 그럼 가격이 달라지면 여기 하나의 획지, 하나의 획지 된다고. 1필지가 2개 획지 돼버려요. 그럼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하죠. 그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넓은 토지가 전면과 후면의 이용 가치가 달라졌다. 그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공장, 재단, 그러면 더 정확히 공장, 재단. 공장, 재단은 공장에 가면 재산이라게 있는데 그거 단체. 공장에 가면 그러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러면 토지, 건물, 기계의 가치를 달리하잖아요. 그러면 구분해서 평가. 선박, 배, 선체, 엔진 가치를 달리한다고 구분해서 평가. 산림은 요 산인데 요 산에 있는 땅을 산지, 그다음에 나무를 산림, 요걸 산림이라고 한다. 산림. 아니 임목 두 개를 합쳐서 산림이라고 한다고. 그럼 산지와 임목이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 주상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상가 부분하고 주택 부분의 가치를 달리하죠. 이걸 구분평가. 이 구분평가는 경우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시험은 요거에 이제 니은, 디귿도 2번이나 나오고, 요거 나왔었죠. 넓은 토지의 전면과 후면이 가치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OX, X.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외 갑니다. 세 번째 예외가 부분평가예요. 부분평가. 이 부분평가도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자, 이거 100번지 토지입니다. 100번지 토지인데 이제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을까?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원칙적으로 있을까 없을까? 원칙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평가해야 돼. 원칙은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된다. 그때는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죠. 이걸 부분평가라고 그래요. 부분평가. 자, 이렇게 나오죠. 어느 경우에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부분평가라고 하는데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도시계획 시설이 저쪽도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거든. 그럼 이렇게 도로가 난다면 이 부분만 수용되고 이 부분만 보상평가해야 된다. 그걸 지금 이 경우죠. 특수한 목적. 여기서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서 지금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가지. 기준 시점 감정평가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가치 원칙, 그 다음에 현황 기준 원칙, 그 다음에 개별 물건 평가 원칙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이 시장가치 기준이었거든? 그럼 시장가치 기준이면 시장가치가 뭔가를 좀 알아야 돼. 시장가치가 뭔가. 그래서 책을 어디로 가볼 거냐면, 그러면 159쪽 가면 시장가치라고 나옵니다. 시장가치. 159쪽 가볼게요. 159쪽 가면 시장가치 나와요. 이 시장가치는 비교적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감정평가 규칙 제2조 영어정의 1번. 영어정의 1번이 시장가치야. 이 시장가치 외우려고 해봐요.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시장가치는 포인트가 요 통상적인 시장. 이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럼 시장가치 쭉 읽어보면 봐요.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을 위하여 거래되는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이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은 여기 있는 그대로 나와요. 요거 외워보시라고. 외워진가 안 외워진가?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안 외워진가 외우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네 개 넣어봐요. 신중하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이러고 내겠습니까? 이렇게 안 낸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틀린 말을 만들 수 없다고. 이거는 그럼 여기도 봐봐요.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하지 않는 사람끼리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그럼 여기 통상적인 시장 여기에 쟁점이 되는 거고, 이 통상적인 시장을 한정된 시장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준다든지. 안정경쟁 시장 주면 그러면 깜빡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요. 안정경쟁 시장, 그러니까 시장 가치란 완전경쟁 시장에서 이렇게 준다고. 그 뭐 X? X. 통상적인 시장 이렇게 한다고. 여기 있는 그대로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그러거든.
그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가액이 이렇게 했지, 최고 가액이란 말 없다고. 근데 꼭 최고 가액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걸 한번 읽고, 요걸 한번 읽고 나서 한번 보면 최고 가액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네, 여기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렇게 놓으니까 최고 가액처럼 느껴진다. 근데 최고 가액이란 말 없고, 그 다음에 한정된 시장이라는 말도 없고, 완전인 시장이라는 말도 없고, 통상적인 시장에서 되셨죠? 네? 자, 이제 책 순서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데 157쪽으로 와요. 157쪽으로 오면 가치와 가격 나와. 가치와 가격. 자, 시간이 요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10분 쉬었다가 가치와 가격부터 해서 쭉 나가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예.